안녕하세요. TV 창비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창비 교양출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라는 좀 색다른 형식으로 기자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거나 서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이나 저희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후에 정리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작가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창비가 출간한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를 알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김홍모 작가의 비참, 4.19 혁명을 다룬 윤태호 작가의 4.19,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마영신 작가의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0 민주항쟁을 다룬 유승하 작가의 1987 그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라서 더욱 뜻깊은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남규선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책이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너무 반갑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때는 정말 오래된 민주화 운동을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려 70년 또 60년 또 뭐 짧게는 30년이 넘는 그런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화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이 작가님들과 또는 창비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자료를 보니까 정말 참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였기 때문에 작가님들한테 주제만 주고 가능하면 작가님들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작가님들한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들은 도리어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들어가 볼 수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채팅방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계셨고 또 작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도 같이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다 같이 세미나 하는 그런 자리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그 젊은 세대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작가님들 마음대로 작업하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한 거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 감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감수 과정에서도 작가님들하고도 약간 언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작력과 그리고 현실 역사의 그 현장의 무게 이것들이 좀 더 잘 버무려져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을 모시는 일, 그게 저희가 한 일인데요. 사실 쉽게 이런 일에 참여할 수 하기에는 다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이 작업을 최소한 1년 이상 붙들고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작업을 재미있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규선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회의 좋은 기획과 이 네 작가분들의 어떤 헌신 덕에 저희 창비에서도 좋은 작품 내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작가님들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간담회를 위해서 제주에서 올라와 주신 비창의 김홍모 작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동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요. 만화가 김홍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창 작업을 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던 건 4.3에 대해서 많이들 몰라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4.3이 뭐지 하면은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7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4.3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독자들에게. 왜 그 당시 제주도민이 30만인데 3만여 도민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당해야 했나. 제주도의 모든 리단위 시골 마을에 적어도 40명, 많게는 400명이 돌아가셨어요. 학살을 당하셨죠. 그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서. 왜 그래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7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알릴 것인가, 그리고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해방 전국의 제주도민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가, 어떤 세상을 꿈꿨길래 그렇게 잔인한 탄압을 당했는가, 그런 학살을 당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책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꾸었던 꿈들을 같이 꾸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꿈이 아주 잔인하게 짓밟혔는데 그거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모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4.19의 윤태호 작가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이런 이제 실제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좀 어려운 일이고, 또 제 스스로 저의 정체성을 대중만화 작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마음대로 창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벌어진 일 자체가 너무나 우리나라 역사에 엄중한 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좀 짓눌리는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작업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작가가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이를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해야만 하는 소명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걸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작업만 할 것이냐, 아니면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고, 또 운이 좋게 이제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만화를 먼저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연결선상으로도 4.19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방과 함께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헤쳐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묘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인어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장인어른을 통해서 한 시대를 거의 관통하신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관람자 역할, 그러니까 구경꾼 역할에서 점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캐릭터의 이야기로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역시 지금
우리가 나이는 다를지언정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80대의 나이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10대의 나이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거고, 다 이런 것처럼. 근데 히스토리를 한 개개인의 연보를 짜보면 각각이 경험한 시대적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20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의 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고 있는 뭐 어떤 반목이랄지 아니면 서로 그 합의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랄지 어떤 다른 의견들이랄지 이런 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방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저는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심적인 부담을 많이 좀 줄이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 인천 상륙작전 때 감수를 봐주셨던 구한의 선생님하고 같이 감수 작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인권위에서도 또 따로 또 추가로 그 감수를 해 주셔서 뭐 그런 부분에 조력을 받다 보니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이제 수정할 것들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작년 10월 말에 남극을 가야 돼가지고 작업을 좀 빨리 마쳤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부실하게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우리 총 4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좀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마감 날을 지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뭐 감수나 여러 가지들 좀 애써주신 덕분에 저희 만화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확인하면서 취지에 잘 맞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의 마영신 작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마영신입니다. 5.18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영화나 작품으로 너무 많이 좋은 작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담되는 주제였고, 제가 나 아니면 이거를 새롭게 할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수락을 했는데 굉장한 겁도 없이 이제 수락을 했구나.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정신이 어느 순간 굉장히 멘탈이 깨지는 경험을 이제 하면서 술을 마시면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그럴 정도 저는 이 작업이 저한테는 의미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이제 작업이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주제들은 어떤 피해자 서사에서 이렇게 좀 많이 다루는데, 저는 좀 구구파나 일베나 건강한 보수 분들이 봤으면 어땠을까. 그 분들이 보고 좀 입을 닥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반박을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진실을 전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구상해서 담아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은 1987 그날을 그리신 유승화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987 그날을 그린 유승아입니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그렸는데요. 만화의 절반 정도는 87년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986년도의 일을 절반 정도 담았고, 그 이다음에는 87년 6월 항쟁의 무대가 된 명동성당 이야기를 초점으로 그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펼쳐졌고 500만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무대 한계상 같은 그 서울을 중심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그 5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여기서 객관화가 안 되면서 작업이 엄청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고요. 끝내고 나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좀 괜찮은데, 하는 중간중간 5.18과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이게 87년 6월 항쟁은 역사적으로는 이게 4.19를 이제 이어받았지만 이게 지금 그 이제 가깝게 이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그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끊임없는 그 헌신적인 투쟁의 그 연속 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굉장히 저한테는 많았었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짧지만 저한테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기간이었고요. 이 6월 항쟁 중에 그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이제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야기를 제 그 만화의 가장 큰 뼈대로 잡고 그 사람들을 둘러싼 이제 철거민, 화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중첩적으로 넣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소 이렇게 복잡해지긴 했는데 60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참여한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항쟁이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저는 그 상계동 철거민들을 이야기의 베이스로 좀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두환 정권이 그 87년 86년도에 그 운동권들의 일망타진과 함께 이 도시 민민들을 서울에서 내쫓으려는 거대한 이 폭력적인 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그리지 않으면 그때 상황을 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산만해지는 건 있지만 그 양해를 해주시고 그 애정을 가지고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환 작가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기자님들이 좀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사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분들이 각각 어떤 방식과 이유로 사건을 선택했는지를 좀 물어보셨어요. 사업회 측에서 먼저 좀 지정을 해서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뭐 좀 보태주실 의견 있으시면 작가님들도 말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기획은 사부작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기획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의 문제로 사부작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4.3에서 이제 60까지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뭐 부마도 있고, 예, 여러 항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작가님들에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할 건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원무 작가님은 이 4.3을 그리려고 10년 전부터 제주도에 내려가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내가 4.3 그리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냥 다 김홍무 작가님은 4.3 이렇게 된 거고요. 4.19는 사실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아 작가하고 윤태호 작가 뭐 이렇게 경쟁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윤태호 작가님이 내가 4.19 할게요 이렇게 먼저 나서셨어요. 그러니 또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4.19는 예, 윤태호 작가님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5.18이 누구든 예, 큰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젊은 분이 5.18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들 간의 의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예, 우리 예, 작가님께서 예, 그냥 예, 마이스 작가님께서 그냥 수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이승아 작가님 별로 주장을 못 하시고. 네, 그렇죠. 아마, 근데 또 이승아 함께 작가님은 또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6월 항쟁에 바로 직접 뛰어다녔던 그 참가자였던 거죠. 그래서 대학 입학해서 뭐 입학하자마자 그냥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학생 운동에 참여하다가 6월 항쟁까지 갔던 네, 그 본인의 이야기니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주제들도
앞으로 민주언론 기념사업회가 더 많은 주제를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그 준비 과정 소개할 때 사업회와 작가들 사이에 뭐 어떤 언쟁도 갈등도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기자님들이 예리하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하시는데 뭐 네, 작가님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감히 언쟁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몇 번 했는데요. 저희는 작가님들의 그런 창작을 100%, 200% 존중을 하고 뭐든지 마음껏 그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감수 과정에서 감수는 굉장히 전문가들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공자 스님들 뭐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공자이시고 연구자이신 분들이 하셨는데 예컨대 굉장히 유명한 책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30년 전에 썼던 책이고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팩트를 저희도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그때는 30년 전에는 이렇게 썼지만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더 정확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작가님들 중에 할 말은 많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상업작가, 대중작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력이 10년 정도 넘어가면 작가라도 이제 일정 부분 편집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용적으로 저는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 만화는 그렇게 은유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또 자기 작가의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이 그냥 어려운 이유는 사전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감을 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수위까지는 아니지만 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사전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 과정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뭐 4.19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신 게 막 이만큼 책이 있었는데 그건 작정하고 읽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죠. 뭐 거의 이제 감수 기간이랄지 뭐 그럼 이제 그 감수가 왜 들어왔는지를 제가 또 이제 이해를 하고서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닌 상황이 좀 있어서 이런 작업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유승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뭐 민중가요 가사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저희가 그게 지금 30년 전에 불렀던 가사들이지만 그게 원래 작자를 그대로 저희가 옮겨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다 보니 거리에서 많이 각색이 됐더라고요. 그럴 때 감수를 오신 것은 원래 원작자가 이렇게 가사를 지었으니 바꿔달라는 거였고 저희는 아직도 30년 전이지만 많이 불러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옳다. 거리에서 불렀던 것이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게 더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잘 봐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께서 네네 수긍하고 넘어가시군요. 그런 건 별게 아니에요. 지금 윤태호 작가님께 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4.19와 관련해서 어떻게 팩트 이런 체크 감수를 받으면서 뭐 새롭게 알게 되신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작업 들어가시기 전과 달리 보게 되신 점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말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집회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도 보면 그 국정농단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나와서 역할들을 했잖아요. 발언도 많이 하고. 근데 4.19 때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게 제가 처음 알았던 사실이고요. 일단 4.19 생각하면 저같이 단편적으로 봤던 사람은 고대생들 습격받아가지고 쓰러져 있던 그 사진으로 대표되니까 왠지 대학생들이 다 했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만화를 만들면서 보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커다란 어떤 움직임을 끌어냈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생이면은 어떤 위치였을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국가 재건을 위해서 자기 몸을 좀 뭐 살릴 수도 있고, 또는 그 시대에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가문에서 뭐 자식이 한 대여섯 명 있으면 한 명한테 몰빵해주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퇴학이나 정학당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런 이제 그분들의 그 시대에 계셨던 그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들이 이번 작업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김홍모 작가님께도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해녀를 주제로 이 비창을 그리신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해녀 서사를 중심으로 네, 제주 4.3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랄까요? 그런 것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4.3을 그리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가면서 4.3을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제안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나 아니면 4.3에 대해서나 여러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성의 서사로 이야기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성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주체적인 역할들을 해왔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서사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특히나 제주는 그 여성이 많은 섬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일제시대 때 해녀항쟁이라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 제주도 와서 처음 알았는데 해녀들이 일제에 포함에 한 거에서 연인원 1만 7천 명의 그 참여를 하는 거대 여성항쟁이었죠.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정도 여성항쟁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항쟁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녀항쟁 이후에 해방이 되고 이 해녀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4.3 역시나 여성들이 피해자로서만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나갔던 주체로서의 좀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책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비창이라는 게 해녀들이 그 물질할 때 전복을 따는 도구예요. 그런 이제 생존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지만 해녀항쟁 때는 비창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운, 그때 일제시대 제주도지사, 제주도사 차에 올라가서 막 싸움을 했던 항쟁의 도구이기도 했던 거죠. 저는 그 비창이 해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강인함, 그리고 그 비창을 후대에게 또 물려주면서 그 후대도 계속 물질을 해왔는데 그 시대의 해녀의 정신들이 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영신 작가님께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품이 그 1980년 광주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이게 좀 액자식 구성을 좀 취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랄까?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형식을 택함으로써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팩트 폭력을 정확하게 다 해야겠다 일단. 그리고
미디어에서 잘 안 다룬 사실들을 뭐 예를 들어서 황금종 유흥업소 여성들이 나서서 숨기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창작자로서 스토리 썼다면 굉장히 넣고 싶은 이야기인데 왜 한 번도 이런 거는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고 좀 안 다뤄졌던 것들 피해 사실들 그리고 쭉 나열하면서 극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가르치고 잠깐 질문 뭐였죠? 액자식. 그런 거 필요해요. 네네네. 현재와 이제 과거를 오가는 구성인 건데. 네. 그러니까 5.18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5.18을 조롱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방치되는지 이거를 이 모습들을 좀 거울처럼 비춰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좀 이렇게 반성해야 하지 않나 싶은 감정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짰습니다. 5.18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우리의 뭐 자세나 태도의 그런 기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유승아 작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 작품 속 주인공 혜승의 언니 혜진 같은 경우에는 그 고 박혜정 열사를 모티프로 한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이 많은데 이런 실제 인물들을 그릴 때 조금 뭐 고민되는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그리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화에서 이제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가장 큰 뼈대로 두고 있고 여기에 제가 제일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이제 박혜정 열사인데 박혜정 열사의 동생분을 취재로 만났더니 이제 저랑 굉장히 그 가정 환경도 비슷했고 이제 집안에서 고민했던 것이나 여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 눈이 많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하면서 울어본 건 정말 처음인데 그 순간 이제 박혜정 열사가 이한열과 박종철의 이 서사를 어떻게 바느질하듯이 깨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두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서사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가급적 바꾸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정말 죄송하지만 박혜정 열사의 이야기는 한 10%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름도 박혜진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거의 이분의 이야기도 정말 그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분 이야기를 한번 그 원고를 썼다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지금 요번에도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습기게 되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좀 정말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좀 좋겠고 그냥 이렇게 허투루 우리가 잊혀질 인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색 분자의 죽음이라고 보도가 됐었고 그분이 결코 회색 분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작품을 잘 하진 못했지만 박종철 열사는 어떤 선을 넘는 금기를 넘는 우리 사회에서 한 발짝 이렇게 넘어서는 그 역할을 했다면 이한열 열사는 그 어떤 면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종철 열사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은폐, 조작, 왜곡됐던 것에 비해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한열 열사는 이렇게 광장에서 돌아가셨고 많은 학생 친구들이 이제 병원으로 모셔가는 과정 그리고 장례식도 굉장히 이렇게 온 국민의 추모와 함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박혜정 열사는 결코 회색 분자가 아니라 그 전에는 운동권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 선택에서밖에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 박혜정 열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은 정말 무지개빛이 칼라였는데 당시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 학생의 삶이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 기획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을 처음 기획한 시기,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다음에
작가님들은 각각 어느 정도의 작업 시간을 갖고 했는지를 좀 물어보신 기자님 계신데, 네, 뭐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딱 지금 이제 2년 전 봄에 이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작가님들하고 뭐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계약을 한 거는 그 2018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서로 얘기들을 이제 주고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작품 구상은 2018년 말경에 다들 들어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끝났는데 또 감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거의 책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작업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작가님들 직접 창작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전체 기획으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른 또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윤태호 작가님께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작품 소개할 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4.19 혁명을 그리는 일에 있어서 4.19 혁명을 이끌어가고 뭐 그 참여했던 주동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지켜봤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시대에 누군가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그걸 가장 먼저 정보를 얻고 그건 역시도 봐주는 것 역시도 저는 참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집회를 이렇게 나가 보면 맨 처음에는 인도 위에서 이렇게 관람하듯이 보다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정신 차려 보면 그 대열의 일부가 되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람자였을 것 같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그 무명인 무명이었던 어떤 사람들은 인도 위에 서 있는 익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영상을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이러다가 점점 참여가 되면서 참가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학까지 쉽게 진학이 되지만 그때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게 동네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큰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대학생만 돼도 어른 대접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겁했을 것 같다. 쉽게 참여를 못하고 조금은 비겁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나오면서 그 이제 플랜카드에 보면 뒤에 이제 시위대가 이제 사회 질서는 대학생들에게 맡기자라는 플랜카드를 두고 행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좀 각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그 민족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참고서 막 자기 혼자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너무나 처절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나가서 못 뛰는 사람도 그걸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특정 주인공의 주도적인 어떤 그 시위를 주도했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시선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는 독자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주동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따라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더 우리한테 독자들한테 좀 더 가깝게 좀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영신 작가님께 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보면 아무리 얘기도의 이제 주인공 고등학생을 보면 이제 그 제목에서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마 보통 이런 뭐 그
소재의 만화를 그린다면 뭐 이렇게 무지했던 주인공이 뭐 나중에 각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고 바뀌는 이런 과정을 그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반대 선택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변에 좀 일배 성향을 드러내는 숨겼다가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원래 그랬어요.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리고 이런 그 똑똑한 반장이 아무리 사실을 봐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떤 단서 하나로 선생님이 저거 뭐 저런 흠집이 있네. 아 역시 저거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말했던 진실을 외면하고 저 사람의 흠집을 보면서 역시 저 사람이 뭐 거짓이야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담으려고 어떤 그런 캐릭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저렇게 만화 보면 좀 이렇게 연상되는 외모들이 있을 거예요. 좀 한번 추리해 보는 것도 재밌어요. 보수에서는 좀 이렇게 보수 구구파에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의 가로 세로 연구소 어떤 주인공을 좀 이렇게 따왔어요. 그걸 따오고 예. 지만원 씨도 많이 따오고 예. 실명을 이렇게. 기사로 내보시면 아주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번엔 다시 뭐 유승화 작가님께 또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987 그날에선 보면 이제 뭐 작가님도 아까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뭐 건대 애학 투련 사건이라든지 상계동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신촌 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작품의 주요 줄기로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고 보고 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버리지 못했던 것도 있고 작업을 하다 보면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퍼즐을 연결시켜 볼까 끝까지 계속 그 퍼즐 맞추기와 이 뜨개질하는 기분으로 조각조각 엮어가는 기분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사건들이 워낙 또 센 사건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30년쯤 되니까 많이 잊혀지고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저 나름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1986년도에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큰 폭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홍무 작가님께 또 질문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 4월 3일이었습니다. 이제 4.3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17년 만에 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4.3은 계속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나 피해 구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주 4.3이기에 그리시기에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10년 전부터 제주 4.3에 대해서 작업을 고민해왔던 작가로서 사실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뭐 영상 자료, 책, 증언집 그리고 제 사는 곳이 제주 동쪽 시골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생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삼촌들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알려야겠다라는 것들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주 4.3은 좌익들의 폭동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명망가들 중에서도. 근데 과연 그런가? 5.18도 한때 그랬죠. 좌익들의 폭동이라고.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뭐 사람 죽이고 그랬다고. 4.3에 대해서도 7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익들의 폭동이다. 과연 그랬나?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때 주로 외쳤던 구호가 완전한 자주 독립과 통일이었어요. 이게 좌익의 구호였나?
그 시대 제주도에서는 좌익 우익 할 거 없이 다 이 구호를 외쳤어요.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니까. 통일 독립하자는데 좌익 우익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모두의 염원이었던 거죠. 분단을 막아내고 완전한 잘독립을 이루자라는 모두의 염원이 아주 잔인하게 짓밟혔어요. 30만 도민 중에 3만이 돌아가셨으니까 제 책 마지막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각 마을마다 돌아가신 분들. 그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모든 관광지가 학살터예요. 모든 관광지가. 지금도 많이 가고 계시는 그런 해변가, 뭐 오름, 정방폭포 이런 데가 다 학살터죠. 근데 한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에 대한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 그때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시절에 그 잔인한 학살했던 가해자들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라고 할까? 그 세력들이 여전히 큰 권력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학살을 지휘했던 미 군정.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 미군정이 지휘했다는 것은 뭐 팩트고요. 그 미군정이 어떤 사과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 전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라는 미국이 여전히 그거에 대한 사과나 책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절 제주도민들이 외쳤던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이라는 이런 꿈이 72년이 지났지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분단돼 있고 여전히 한국은 많은 부분 미국의 간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제주도민들이 꿨던 꿈들을 우리가 계속 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홍호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님께 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제목을 이렇게 4.19라고 지으신 이유를 좀 먼저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실제 장인어른에 에서 이야기를 좀 따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죽음 이후의 민주화 운동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이유랄까 이런 것들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4.19 혹은 뭐 한국전쟁, 6.25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화석화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익숙한데 정작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고대생들 피습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대학생들이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4.19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처음부터 좀 알게끔 만드는 걸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인어른을 모델로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광주 사람으로서 이제 장인어른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이제 댁을 찾아뵀을 때 장인어른이 이제 혼자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려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0분 동안 김대중 대통령 욕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셨는데, 이제 당연히 장인어른 생각에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라도 사람이니까 30분 동안 아주 디테일한 욕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거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장인어른이 30년생이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대학을 다니셨고, 그때 이제 학도병으로 나가서 엉덩이에 총을 맞고서 의병제대 하시고, 근데 장인어른이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댁에 항상 가면 이제
항상은 아니고 그렇게 성실한 사위는 아니어서 한번 가면 이제 장인어른이 손잡고 장인어른 손을 잡고 단지가 꽤 아파트 단지가 컸는데 거기를 한 2바퀴 정도 장인어른 손을 잡고 도는 게 일이었거든요. 이제 장인어른 운동시켜 드린다고. 근데 한 번은 장인어른께서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이제 거치고 난 이후였죠. 군사정권 때에도 자기한테 의병제대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보상을 안 해줬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나한테 월 8만 원씩이 들어와 하면서 되게 좀 무뚝뚝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하기 직전에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화해 같은 제스처를 하신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그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수학 선생님답게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월 8만 원씩 들어오는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에 뛰어들었던 젊은 청년, 그러니까 자기 청춘을 던져서 혹시라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 대한 국가가 잊지 않고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나라가 해줬다는 게 그 장인어른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약간 화해라는 말은 좀 안 맞지만 그래도 화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장인어른과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그 주인공 그 영감님 통해 가지고 그 장인어른, 저희 장인어른 같은 어떤 화해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자분들한테만 딱 제한된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독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지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로 참여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봤는지 어떤 게 재밌었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를 어떤 독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지를 좀 물어보신 독자분들도 계셨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책이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이라서 아마 완성품은 다들 좀 못 보셨을 거고, 하지만 시놉시스 단계라든지 중간중간에 서로 소통들을 하셨으니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유소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 걱정 없이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화 지슬이라든가 이렇게 잘 못 보겠어요. 너무 좀 많이 잔인하고서 이게 어떻게 만화처럼 나올까를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 같은 약간 심약한 사람도 볼 수 있게끔 만화를 좀 따뜻하고 또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역사를 이렇게 알려줘서 되게 좋았고, 뭐 말할 것 없이 뭐 훌륭한 작품들이었고. 돌아가면서 해주실까요? 저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일단 제가 자식 있으면 사주고 싶은 그런 좋은 책이고요. 저도 막 훑어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소 작가님.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처음 이제 다른 작가분들 완성된 원고를 처음 후루룩 한번 봤거든요.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부끄러운 게 뭔가 기성품 하나가 끼어들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좀 뭐랄까 이렇게 혼자서 다 작업을 하시고 그런데 저만 문화생 3명 데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돌아가서 잘 봤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 그러니까 모순이 가득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이 책을 놓고서 일단 그 어떤 플로 하나를 딱 놓고서 토론의 주제로 지금과 비교해서
토론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작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똑같이 데칼코마니가 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옛날의 사건을 반추하자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토론의 어떤 주제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무 작가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제주도라서 아직 택배가 도착이 안 해서 오늘 와서 이제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씩 몇 개 못 봐서. 근데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훌륭한 작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짜고 한 게 아닌데 서로 다 그 스타일이 구조가 다 다르게 나와서 정말 너무 그래요? 예. 그 액자 구조에 다행이다. 있고, 예, 장인 어른의 서사가 있고, 또 저희 새녀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저는 또 너무 복합적으로 디테일하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정말 저희는 그런 정말 안 짰어요. 서로 회의한 거. 저도 책은 안 봤지만 아마 이게 쭉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쭉 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영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보고 토론을 하고 뭐 논쟁도 해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이 세트가 4권을 이렇게 보면 4권이 뭐 그림체도 다르지만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채택을 해주셔서 그게 아마 민주화운동 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 좀 작가분들께 좀 자유로이 창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던 결과가 좀 잘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리즈의 카피로 내세웠던 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가슴 뛰는 네 장면을 만난다 이런 컨셉을 잡았는데 정말 지금의 이제 현대 민주주의를 만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사건들을 좀 알기 쉽게 그러면서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다뤄준 책이라는 자화자찬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좀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끝마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시간 정도 예정을 했던 기자간담회인데 마지막으로 저희 작가분들 대표해서 윤태호 작가님께 저희 시리즈 대표 어떤 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는지 뭐 간단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창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기획했을 때, 상상력으로 기획했을 때와 실제 그것을 글로 풀어낼 때,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낼 때 일정 부분 다 누락되게 마련이거든요. 상상력을 그대로 다 현실화 시켜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세계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 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뤘을 때는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괴로움도 있지만 작업이 끝나고 났을 때도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을 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의 크기와 엄중함에 우리가 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제대로 다뤘는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건 단계를 거쳤을 때 누락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이것은 만족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할까? 이 작품이 정말 빛나게 가령 4.19라면은 이 작품으로만 4.19가 기억이 돼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절대 못 그릴 것 같아요. 4.19라는 만화를. 오히려 이것들은 잊혀지지 않게 각 시대마다 재해석되고 다른 목소리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다른 작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작품을 하려고 했더니 레퍼런스가 너무 많은 거죠. 이미 만들어졌던 나도 역시 좋아했던 작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같은 창작자로서의 고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뛰어넘는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언어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작업들은 기꺼이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이런 기획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랬던 작업이긴 한데 뭐 누구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다음의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투 작가님 마지막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 사진은 별도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필요한 자료가 또 별도로 있으시면 창비 측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창비가 출간한 만화라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